경서에서 살. 이상해? 자, 그냥 우리 요서를 한문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은 한문 수필로서 어떤 경험이나 소재를 가지고서 그 소재의 의미를 드러내거나 어떤 특정 경험에 대한 화자는지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는 갈래어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이 경설에서는 이 경자가 거울 경자거든. 거울이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저 범이라고 하는 뭐를 파악하자? 그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자. 자, 이 소재의 의미는 당연히 작가를 대변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지. 수필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작가가 하나의 주인공이잖아. 작가가 나. 근데 한문 수필 같은 경우는 작가가 나로 제시가 되지 않고 여기 나오는 거사와 같은 특정 인물에게 작가의 역할을 부여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거사라고 하는 인물은 작가의 관점을 드러내는 작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대리인 역할. 그런다. 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작가의 대리인의 대화 상대가 존재해. 대화 상대. 그리고 주로 이러한 대화 상대는 작가의 대리인과 대립되는 관점을 보여요. 자, 그래서 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 작가의 대리인, 손이라고 하는 대화 상대의 의견을 뭐함으로써? 반박함으로써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해요. 자, 그러니 우리 요거 조금 더 깔끔하게 어떠한 구조라고 정리해주면 될까? 질의 응답 구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성질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자, 작가의 대리인과 유사한 관점을 지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아닌 거야. 오케이? 작가의 대리인과 상반되는 관점을 지닌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요 한문 수필에서 누구? 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교훈을 제대로 체크를 해야겠죠. 그치? 자, 이렇게 갔을 때 자, 손. 자, 손이 어떤 역할을 그냥 제시합시다. 자, 대화 상대로서 작가 대리인과 작가의 대리인과 대립되는 관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보여준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손은 사회 통념을 제시해. 그리고 보통 작가의 대리인은 그 통념에 어긋나는 관점을 보여줘. 그걸 통해서 이제 교훈이 전달되는 거거든. 자, 통념을 제시함으로써 이 특징 중요합니다. 거사의 주장을 훨씬 더 뭐 해주는 역할을 한다?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순히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위치? 보조적 위치에 불과하지. 보조적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조적 역할. 되게 짧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위로 좀 가봅시다. 자, 거사라고, 그러니까 얘를 작가라고 봐야 되지. 거울 하나가 있는데, 자, 거울 중요한 소재,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일단은 우리 수필이니까 표현사의 특징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겠죠? 처럼. 비유법이 쓰이고 있네. 비유법이라는 거 엄청 중요하게 체크할 필요는 없어. 그냥 비유법이라고 하는 특징.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요거 체크해줘야지. 소재인 흐린 거울의 의미. 자, 미리 좀 스포 좀 할게요. 흐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 어떤 삶의 태도 혹은 작가의 어떠한 세계관을 비유적으로 드러내. 어때? 적당한 스포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는가? 작가의 삶의 태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포인트인 거야. 이렇게 작가의 삶의 태도가 그래서 뭔가.
요걸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을 통해서. 할까? 갑시다. 자, 그 흐린 거울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하루는 손님이 가서 묻기를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알겠지? 구체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자, 손님의 바로 뭐야? 통념, 손님의 생각, 손님의 관점. 그 손님의 관점이 뭐라고요? 거울에 대한 일반적 생각이요. 손의 관점. 그럼 우리 이 관점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네. 검은색으로 파악을 합시다. 검은색으로. 첫 번째, 거울이란 어떤 기능이다? 얼굴을 비추는 거다. 거울의 실용적 기능이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울의 기능이야. 두 번째, 우리한테 낯설다 해서 그들한테 낯선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거울의 어떤 속성 때문에? 맑음이라는 속성 때문에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음을 취하는 것인데 심신수양의 수단이다. 왜? 그래서 우리 난초도 항상 뭐야? 깨끗이 돌보는 게 심신수양의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거울도 당시엔 그랬나 봐. 바로 거울의 어떤 특징 때문에? 맑음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이게 바로 거울의 어떤 성질, 본질이라고 할까? 거울의 본질. 그 맑음 때문에 우리가 심신수양하는 거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거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자, 그런데 너가 이렇게 흐린 거울에서 얼굴 비추고 그러면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 실용적 기능도 불가능해. 맑은 것도 취할 수 없어. 심신수양도 안 돼. 근데 왜 계속 이 흐린 거울을 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거사가 말하기를. 자, 그 거사가 말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바로 통념의 어긋난 관점을 보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 생각보다 잘 봐야 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더라. 이게 바로 뭐야?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인 거야. 무슨 소리냐면 내 좋은 모습은 뭐야? 뭐 하고 싶어? 남한테 드러내 보이고 싶고 나도 그걸 확인하고 싶잖아. 반면에 나의 추한 모습을 감추고 싶을 수밖에 없지.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보편적 심리, 보편적 심리. 장점은 뭐하고?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뭐하고 싶다? 단점은 감추고 싶더라. 자, 얘를 바로 뭐? 근거 삼고 있는 거야. 얘를 뭐로 삼고 있다고요? 근거로 삼아서 뭐 이유로 삼아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 오케이? 얘를 근거 삼아서 주장이 난 B라고 하는데 일단 주장 1이라고 하고 B 옆에다가 이렇게 세 줄이야. 이렇게 세 줄. 그 다음에 C 주장 1. 아까 우리 거사의 교훈이라고 파악했잖아. 그러니까 교훈 1, 교훈 2라고 파악해. 파악해. 그렇게 파악해도 돼요. 자, 스텝 1에 한번 주장을 봅시다. 자,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아. 우리가 정말로 pretty ugly라고 파악하면 안 되지. 잘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덕적 결벽, 도덕적 결벽. 도덕적 결벽.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더라. 그에 반해 못생긴 사람은 어때?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사람. 자, 그들이 어떻다? 수요가 훨씬 많더라. 자, 근거 두 번째입니다. 팩트지, 팩트. 그치? 상위 1%잖아. 상위 1% 언제나. 자,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그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면 반드시 뭐 할 거다? 그 거울을 깨트리고 말 거다. 왜? 나의 못난 점을 너무 잘 들춰낼 거 아니야. 그 낡은 거울이.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차라리 희미한 것만 해도 희미한 것보다도 못하더라라는 건데, 자, 이 B의 내용을 옆에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B 교훈 1. 자, 근거는 뭐라고요? 근거는 못난 사람, 못생긴 사람이 절대 다수.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못생긴 사람이 거울을 보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거울을 어떻게 된다? 깨트리더라라는 거지. 소리 그냥 거울이라 쓰지 말고 맑은 거울이라고 씁시다. 맑은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을 깨트리더라. 자, 이제 의명을 만들어 볼까? 자, 못생긴 사람 어떤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자, 맑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내 옷이 더러운지는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 결국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더러운 사람들끼리 있으면 서로 더러운 거 몰라. 이렇게 깨끗한 사람 사이에 딱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 더럽다는 거 느끼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도덕적 결함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뭐 하면 돼? 비교 대상. 도덕적으로 결벽하면 되지. 맑은 거울은 도덕적 결벽이야. 다시 말해서 타인의 도덕적 결함을 뭐 하는 거야?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거야. 끔찍하지 않을까? 막 여러분들 쓰레기에 물론 이제 지금 길 가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만 버렸어. 근데 거기다 모발대가 하는 거야, 친구가. 너는 인간 쓰레기다 이러는 거지. 그럼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타인의 도덕적인 결함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야. 지적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자. 타인의 도덕적 결함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삶의 태도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파국을 맞이해? 자, 못생긴 사람은 절대 다수예요. 못생긴 사람이 파국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파국을 맞이해. 맑은 거울이 깨져버리더라.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 결국? 처세술 얘기하는 거야. 처세술. 오케이?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둘까? 거울을 보는 행위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의 처세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맑은 거울을 본다 혹은 맑은 거울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뭔 거야? 남의 결벽을 하나 사사건건 일일이 지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 그 거울을 보는 행위는 뭘 얘기하는 거다? 처세술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자, 우리 대비시켜야겠지? 맑은 거울과 흐린 거울. 자, 흐린 거울은 그 속성이 어때요? 그 못생긴 년을 제대로 비춰 못 비춰? 못 비추잖아. 못 비춰. 그러니까 도덕적 결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야? 가릴 수 있는 존재야. 이거는 뭐 내가 진짜 범법자인데 그 법을 감싸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도덕적으로. 자, 이걸 이제 조금만 바꿔주자고. 결국 타인의 이 도덕적 결함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 역시나 삶의 태도 얘기합시다. 어떤 삶의 태도 붙였나? 유연한 삶의 태도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만 어떡한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화를 피할 수 있더라. 파국에 치닫지 않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가 뭐야? 결국 화를 피할 수 있어. 여러분들 진짜 혹시라도 내신에서 엉뚱하게 문제 나오면 그거 잘 골라내야 돼. 도덕적 결함이야. 막 범법자인데 그거를 감싸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돈을 치고 있는데 넓은 아량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위로 가서 이렇게 정리해볼까? 자, 결국 이 흐린 거울이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옆으로 뺍시다. 첫 번째 거울.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다? 바로 대인관계를 상징해. 대인관계. 그래, 아까 말했듯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하나의 처세술을 얘기한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행위는 무엇을 더 처세술을 의미한다. 자,
그럼 맑은 거울을 보는 것과 맑은 거울을 얘가 지니고 있는 것과 흐린 거울을 지니고 있는 거는 당연히 다른 의미를 띠게 되는 거지. 아까 우리 밑에서 했던 거 그냥 다시 한 번 더 쓰는 거야. 자, 맑은 거울은 뭐라고? 타인의 도덕적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는 거. 타인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일일이 하나하나 아주 피곤한 거지. 아주 피곤해서. 자, 그 다음에 흐린 거울. 타인의 도덕적 결함을 뭐 할 수 있는 거?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단 조건이 붙어야 돼. 나의 도덕적 결벽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의 도덕적 우수성, 뭔가 타인보다 도덕적 우월성, 그걸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우리 지금 유튜브 보면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어때? 다들 그때같이 달려서 진짜 물어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얼핏 보면 뭐 어때? 우리가 보기에는 뭐그 정도만 뭐 그래? 이런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사람의 본질은 뭔데? 찬란한 걸 드러내고 싶고 못난 걸 숨기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굳이 드러내가지고 막 물어 뜯으려고 하면 우리 뭐 해야 돼? 앞으로 다 고소나가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뭐 하자? 타인의 도덕적 결함을 수용하고 이해하자. 단 뭐 하는 선에서? 나의 그런 도덕적 결벽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다시 말해서 뭔가 범법적이라든지 그런 선이 아닐 때. 그럴 때 우리가 수용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B 얘기했고요. 그 다음 C로 가봅시다. 자,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것만은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을 사무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 맑은 것을 없애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도 닦여줘도 시간 없이 늦지 않는, 그러니까 뭐야? 결국 사실 지금 이게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이 거울의 처세술이 전제하고 있는 게 부정적 상황이야. 지금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전제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정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현실일 때 나의 도덕적 결벽을 드러내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 모난정이 정만다고 하잖아. 모난정이 그러니까 꺾이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목 잘리는 거야. 그래서 옆으로 좀 넘어갈게. 자, C 가봅시다. C. 교훈 2. 자, 지금 흐린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흐름으로 쓰냐? 흐림. 자, 겉으로는 어때요? 결국 먼지로 인해서 흐림. 아이고 왜 이래? 먼지로 해서 흐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도덕적 성품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게 흐리다는 것은 아직 나한테 나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 나 역시 어때? 때 묻은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사는 거야? 겉으로는 세속적으로 사는 거야. 겉으로 어떻게 사? 살아 좀 속물적으로 사는 거야.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뭘 품고 있는 거야? 그 내면은 거울의 본질인 맑음이 존재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밖에서 내가 속물적으로 세속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즉 막 돈을 추구하면서 살지라도, 어떤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지라도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어때? 이 부정적 현실이 사라지고 나면 긍정적 미래가 도래하면 나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서 다시 자연 속에 응거해야지.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할까? 도덕적 내면의 도덕적 이상은 뭐 하는 거다? 유지하는 거, 수호하는 거. 여기 흐린 거울의 의미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역시 처리술은 교훈이잖아요. 교훈. 뭐 할 때? 부정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고 요렇게 살라는 거지. 부정적 현실 속에서. 부정적 현실에서의 처세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긍정적 현실이 도래하면, 그래서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자? 내 속에 있던 맑음을 드러내 보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이규보가 언제 사람이에요? 고려 때 사람이야. 지금 한참 뭐야? 지금 신흥사대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인 거야. 말만 깍깍 잘못하면 그대로 내쳐지는 상황인 거야. 그대로 내쳐지는 상황.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살얼음 판 뒤듯이 조심조심히 다녀야 되는 거잖아. 고러한 처세수.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혼란한 사회 속에서의 처세수를 얘기하는 수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걸 듣던 손은 어때? 대답이 없었다. 뭐야? 긍정의 표시지? 설득당했네. 설득당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선을 우리 어떻게 정리해주자. 자, 위로 좀 올라갈게. 경선은 결국 학문 수필이면서 바로 세상에 대한 처세술. 그래서 삶의 자세와 뭐에 대한 처세에 대한 무슨 글이다? 교훈적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린 거울이 생각보다 의미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거든. 또 뒤에 보시면 학습 활동에 그렇게 어렵게 문제 안 되긴 했어요. 그치? 학습 활동 자체가 되게 간단 얘기를 해. 여러분들도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 흐린 거울이란 뭐다? 타인의 결정을 수용할 줄 아는 자세다. 동시에 머리 유지하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조금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 듯이 살다가도 내면에서는 여전히 도덕적 결백, 도덕적 결백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 이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학습활동 3번만 보고 쉬도록 합시다. 56분이 되겠어. 자, 학습활동 3번은 하완계로 자, 꽃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전달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해? 우화라고 해. 우화는 어디 들어가 있어? 우의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의. 자, 우의라는 건 뭐야? 현실을 그와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고, 이때 사물이나 동물을 사용해서 빗대어 표현하면 그걸 우리가 우화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우화. 자, 쭉 가볼까? 자, 신이 들으니 누가 전달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여기 안 나오네? 누가? 설총. 신라의 충신인 설총이 신라왕한테 간언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하왕이 처음 들어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을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여기 일단 엮어줍시다.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난 꽃들을 능가하여 홀로 띄어놨습니다. 누가? 꽃들의 왕.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 보자면 일단 화왕의 무엇을?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인물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화왕은 누굴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왕을 비유하고 있는 거야. 신라왕. 꽃들의 왕인 거니까. 자,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서 혹시 시간이 늦지 않고 너무 이쁘니까 한번 얼굴 뵙고 싶은 거지. 그것만 걱정하여 배양하려고 했는데 호련히 한 가인이 아리따운 사람이 붉은 얼굴 옷 같은 이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간들간들 걸어와서, 자, 여기도 체크합시다. 한 가인 간들간들 걸어왔어. 자, 여기서 말하는 가인이 뒤에 나오지만 이거 장미예요, 장미. 장미를 의인화시킨 거야. 그래서 옆에다 어떻게 적어주면 돼? 장미의 화려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 화려한 모습을 묘사하고. 자, 그러면 지금 왕 옆에 누가? 장미와 같은 신화가 들러붙은 거야. 어떤 신화인지 살펴봐야죠. 처음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팠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가져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뭐라 한다? 장미라 합니다. 역시 자신의 뭐를 삶의 예약을 삶의 내력을 다르면 삶의 내력을 요약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런 와중에 왕의 훌륭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자, 향기로운 휘장도 체크합시다. 그런 거야. 화려함 속에서 너를 모시고 싶다는 거야. 자, 왕이 화려함 속에서 신하랑 같이 지내면 이게 바로 뭐야? 사치스러운 거잖아. 그치? 이거 사치스러운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 뭐 해주겠다? 너 사치스럽게 살게 해줄게. 이거야, 이거. 그러면 장미는 간신이야? 축신이야? 간신이지. 여기서의 장미는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다. 즉 장미의 이런 마음은 충절스러운 마음이 아닌 거지.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살게 해주겠다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간신배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자 이때 또한 한 장부가 배옷에 가죽띠를 메고, 자 이것도 체크합시다. 한 장부의 외양을 뭐하고 있다? 묘사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때? 검소한 차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외양도 아닌 것 같아. 장미랑 대조되는 인물. 장미랑 대조되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름은 할미꽃이라 한다. 자, 얘는 할미꽃의 의마. 자, 대조되는 인물이니까 할미꽃이 바로 뭐겠어? 충신이겠지? 자, 쭉 가봅시다.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역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 자, 나 어떻게 살고 있냐면 경성 밖에 한 길가에 살고 있으면 속세 밖에 살고 있습니다. 탈소.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세에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나 어떻게 살고 있다? 되게 고고하게 살아가고 있다. 고결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고결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자, 비록 좌우의 공급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술과 정신으로 얼굴을 맑게 할지라도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사치스러운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대? 양약이 있어서 기운을 돋우고, 뭐도 있어서?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차와 술이라든지 이건 다 감원이야. 아주 달콤한 말들. 아우 잘나셨습니다. 정치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물론 있어야지. 그럼 뭐 원목은 매번 못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와중에 뭐도 있어야 돼? 간언도 있어야지. 충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할미꽃이 누구? 바로 충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와 선배같이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왕돌과 팁불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분자들의 결핍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하오니, 다시 말해 얘네도 좋은 거야. 그치? 분명 근데 좋은 것만 구비해서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돼? 현재로서는 볼품없어 보이는 양약이나 극약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극약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왕께서도, 요거 되게 특징적이야.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의 자질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장미 주려고 하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니? 그게 왕의 자질인데 이렇게 왕의 자질을 시험까지 하고 있다. 요게 바로 이제 설총이 그 신라 자기 왕한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왕이 한층 막 향락에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설총이 요 한 얘기를 하고, 되게 유명한 고사인데, 그래서 왕이 술 한 잔을 마시고 그 술잔 버리면서 다시 이렇게 정사를 잘 돌보게 됐다. 내 기억상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0분 쉰 다음에 15분부터 또 추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고전이고